어찌됐든 그렇죠. 자, 그래서 회계 기초 이론 13페이지부터 좀 보세요. 13페이지 기초 이론. 자, 1절에 보시면 회계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보면 회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그냥 세상 사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회계 정보의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계 정보가 뭐냐면 우리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 기업의 자산이 뭐가 있고, 빚이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 있고, 이런 걸 이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여기서 주요 이해관계자를 아셔야죠. 회계 정보를 제공하면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 정보를 수요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회계 정보의 주요 이용자만 알면 돼요. 이 주요 이용자를 제가 중급 회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주요 이용자 누가 있나? 첫 번째,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먼 훗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투자자, 그게 잠재적 투자자죠.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좋아요. 자본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기업 활동의 영역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잠재적 투자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두 번째, 대여자가 있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주로 누구냐면 은행이에요. 은행. 그럼 대여자나 투자자는 똑같아요. 기업에 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이 투자자들은 나중에 주주가 되는 거고요. 이 대여자들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좀 달라요. 이 주주들은 주식을 사는 거고요. 채권자들은 이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사채가 저기 막 어둠의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걸 사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가 회사 사자예요. 회사 사자. 개인 사자. 자, 세 번째. 자, 그 밖에 기타 채권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요 이용자예요. 주요 정보 이용자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총 4사람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회계정보의 수요 보시면 방가로 1번에 투자자, 그 다음 방가로 2번에 채권자, 대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가로 3번 한 장 넘겨보시면 기타 정보 이용자 있죠. 그 밖에 기타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고 이 사람들이 정보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회사는 재무보고라는 형식을,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무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계정보의 제공이에요. 저 그림 1-2에 보시면 뭐 수요자별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써놨는데 다 모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 4사람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14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그 파란색 글씨로 된 거 있죠. 경영진. 경영진은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주요 정보 이용자, 경영진은 기업 내부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보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라는 걸 배울 텐데 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가 아니에요. 자, 얘네들은 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용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계정보 수요자라고 하는 건 주요 이용자와 주요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서 보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있는데 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가 이 4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영인은 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회계정보의 공급이죠. 수요를
이렇게 수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공급해주냐면 경영진이 공급해주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진들이. 자, 그럼 회사의 경영진들이 도대체 왜 공급하나? 자,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기업 이념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어요. 기업 이념을,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러한 경영 방침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보고 아, 이 회사는 전망이 있네 없네, 미래가 밝네 없네 이런 걸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투자 여부를,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이런 걸 결정한다고요. 기업 이념을 전파하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수탁 책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경영진들은 회사의 오너가 아니에요. 경영진들도 그 오너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경영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회사의 오너들이 그 사람을 고용해서 경영을 맡긴 거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경영을 잘하고 있나 이게 궁금하다고요. 그럼 경영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한 경영 활동을 잘 표를 이쁘게 작성해서, 그게 재무제표예요. 그걸 작성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날 고용했고 내가 당신한테 월급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책임을 맡긴다 그래서 그걸 수탁이라 그러고요. 그걸 수탁 책임이라 그러고요. 수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경영인에게 있는 거죠. 수탁을 받은 사람이니까 기업을 잘 영위해야 할, 영업 경영을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 책임을 수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공급해요. 세 번째, 경영자 시장에서의 신호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경영인이 이 회사에 평생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이 경영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스카우트를 제의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연봉을 더 주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능력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을 뭘로 평가하겠어요? 경영 성과. 그 경영 성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회계 정보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영인이 회계 그 경영자 시장에다가 자기의 가치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공급하기도 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렇게 경영인에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게 되면 그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경제를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시장 실패가 뭔지 아시겠죠? 시장 실패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죠. 얘를 시장 실패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거 많이 봤잖아요. 여기 여기 가격인가? 아, 여기 수량, 여기 가격.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서플라이 곡선하고 디맨드 곡선이 완전히 만자는 지점에서 시장 수량과 시장 가격이 결정되죠. 요 상태의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러고 요 상태를 시장 성공이라 그러죠. 시장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나 모르겠네.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거나 막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요. 이러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경영인들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라고 하는 건 뭐의 성격을 띠고 있냐면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공공재. 자, 공공재의 주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비경합성. 하나는 뭐예요? 비배제성. 이거라고요. 자, 비경합성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사과가 10개 있는데 내가 사과를 7개를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3끼밖에 못 먹잖아요. 요게 경합성이거든요. 말 그대로 경합이 이루어지는데 공공재는 내가 사과를 다 100개를 먹을 때 다른 사람도 사과를 다 100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합이 없다는 거죠. 경합이 그게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이 뭐냐면 원래 어떤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정보는 내가 어떤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렇게 막 소비하고 있는 그 순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회계정보를 소비할 수 있고요. 내가 그 회계정보를 돈 주고 사도 다른 사람이 같이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회계정보의 접근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게만 맡기면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모르셔도 돼요. 안 나와요, 시험에. 세상 사는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회계 원리니까.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가 뭐냐면 아까 그 경영인의 수탁 책임 얘기했었죠. 수탁 책임을 잘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계 정보를 대충 나는 경영을 잘 못했는데 경영을 잘했다고, 경영 성과가 높다고 거짓 정보를 막 제공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에요. 그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너를 속이는, 위탁자를 속이는, 그게 도덕적 해이라고요. 그 왜 발생해요? 도덕적 해이가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해요. 회사의 오너라고는 하지만 기업 경영은 다 누가 하고 있냐면 경영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정보, 은밀한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은 회사의 오너보다는 경영인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죠. 그게 이제 정보 불균형이에요. 정보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니까 경영인이 오너를 속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덕적 해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회계 정보를 경영인이 제공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회계 규제라고 하는데, 경영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막 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회계 규제를 만든 거예요. 회계 규제. 이 회계 규제를 누가 만드냐면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정보를 작성할 땐 이 금융위원회가 만든 회계 규제에 따라서 작성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시장 실패 현상, 정보 불균형 현상, 도덕적 해이 현상을 좀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막지는 못해요. 뭐 어찌됐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자, 회계의 분류가 나와 있죠. 회계는 거기 나와 있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렇게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재무회계, 중급회계가 재무회계예요.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고, 양가로 2번의 원가회계,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제조기업은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그 제조한 제품의 원가가 도대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다고요. 그걸 이제 원가회계라고 하고, 이 원가를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득을 좀 많이 남겨보자, 저 의사결정을 좀 잘해보자, 이 하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이 통상 원가관리회계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세무회계 있죠. 세무회계는 뭐냐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예요. 그러니까 주요 세무회계를 주로 행하는 쪽은 과세당국이죠. 세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자, 17페이지 와보시면 제2절에 재무보고와 기업회계 기준이 있죠. 자, 재무보고 거기 정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파란색 글씨 보시면 기업 외부의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영진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 성과 등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재무보고예요. 기업의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기업의 자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산이죠. 재산. 기업의 재산.
뭐 기계가 몇 대가 있고 건물이 몇 채가 있고 이런 것들, 그렇게 경제적 자원이죠. 경제적 의무라는 것도 있는데 걔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빚, 부채예요. 자, 경영 성과가 뭐냐면 1년 동안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해서 얼마를 벌었나, 그 경영 성과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으로 보고되는 것, 그게 경영 성과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재무보고의 수단으로 재무제표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이용하죠. 한 장 넘기시면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가. 이 재무제표의 종류를 외우셔야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나중에 다 뒤에서 볼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자 부채, 자 자본,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포괄손익계산서죠. 자, 여기서 뭘 보고 하냐면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기업이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발생시킨 비용, 이런 것들을 보고해요. 이게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자, 세 번째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죠. 이 재무상태표에서 보고되는 자본이 막 움직이거든요. 막 변동해요. 1년 동안. 그 어떻게 변동하나 그걸 보여주는 표고요. 자, 네 번째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 얘는 이제 기업이 장사를 하면 돈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보고돼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렇게 보고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주석이에요. 주석이 뭐냐면 그냥 보충 설명해주는 별도의 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18페이지에 그 밑에 그림 1-5 있죠. 거기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재무상태표의 양식에 대해서는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 토지 해놓고 괄호에 주석 16 이렇게 돼 있죠. 그 주석 16에 해놓고 별지, 그러니까 별도의 종이에다가 똑같이 번호 16 이렇게 적어놓고 그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그 보충 설명을 재무상태표 그 본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종이에다가 그 번호만 이렇게 매겨갖고 똑같은 번호를 써갖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얘를 설명해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주석 1 이렇게 해놓고 별도 종이에다가 주석 1, 자 자본 변동표란 뭐다,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석이에요. 중요한 건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의 그 본문에 표시되지는 않아요. 별지에 작성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무제표의 하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책에서 나와 있지만 18페이지에 그 양가로 1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현금 흐름표까지 표시되고 있지만 주석은 재무제표의 하나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총 5가지라고요. 5가지. 그 말이 어딨냐면 그 양가로 2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파란색 글씨 돼 있죠.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총 재무제표가 5가지인 거예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보면, 재무상태표는 스톡의 개념이에요. 이 저량의 개념이거든요. 이 저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누적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적? 이게 뭐냐면 자산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법인을 딱 설립해 놓고 영업을 시작할 때 토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토지? 기업 그
기업 회사를 지을 부지가 필요하니까 토지를 샀겠죠. 그 토지를 팔지 않는 한 그 토지는 계속 기업에 남아 있을 거예요. 기업의 자산으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부채 자본은 기업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져 온 자산부채 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누적 개념이라고요. 거기서 그 양가로 1번에 그 동그라미 4번 현금물음표 밑에 보시면, 자,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상태니까 누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고요. 기업을 막 영위하는 그 순간 딱 이 시점을 딱 잡아서, 자, 이 시점까지의 자산, 부채, 자본은 얼마인가,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렇게 T자를 그리시고요. 왼쪽에 자산을 보고하게 돼요. 오른쪽에 부채를 보고하게 돼요. 그리고 자본도 오른쪽에 같이 보고하게 돼요. 좀 이따가 회계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걸 배울 텐데 거기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왜 자산을 왼쪽에 쓰고 부채와 자본을 오른쪽에 쓰는지 그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얘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회사 이름을 써줘요. 뭘로 하지? 한국?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얘가 누적 개념, 특정 시점의 상태, 스톡, 저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요. X1년이라 그러면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X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현재 쌓여져 있는 자산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라 X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언제 설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립한 그 시점부터 X1년 12월 31일 그 시점 현재 지금까지 쌓여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써 있다시피 그 X1년 12월 31일 현재라고 특정 시점이 표시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유량이거든요. 누적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내가 법인을 설립한 그 시점부터 이 X1년 말이라고 해보세요. X1년 말 현재까지 벌어든 수익, 비용, 이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딱 기간을 잘라갖고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X2년 1월 1일부터 X2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만 보고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만. 걔가 그래서 유량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특정 기간의 상태만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유량의 개념이에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이에요. 나머지 재무제표들은 특정 기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해갖고 누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변동을 나타내준다. 유량의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포괄손익계산서도 그렇고요. 얘네들도 다 그래요. 얘네들도. 주석 빼고 요렇게.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만 스탁의 개념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 유량의 개념이에요. 플로우 개념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보면 손익계산서는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거라 그랬죠. 수익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비용을 여기다 써요. 그래 놓고 이익을 여기다 이제 보고하게 되죠. 번 돈에서 내가 그동안 쓴 돈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고한다고요. 뭐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손익계산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써주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 이렇게 써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기간을 표시해 주는데 얘는 유량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의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아까 재무상태표는 딱 시점이었잖아요. X1년 말 현재 이렇게.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기간을 표시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재무상태표를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BS 영어로 나와 있어요. 거기 BS 이렇게 쓸 거고요. 야, 얘는 또 그 영어로 안 썼네. 어찌됐든 포괄손익계산서는 IS 이렇게 쓸 거예요. IS.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CF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잘 안 써서 요거 세 개만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쓸 때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얘 BS, 얘 IS, 얘 CF 이렇게. 자, 19페이지 와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제표 있죠. 자,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자,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계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 누가 제공해 주냐면 경영인이 이렇게 제공해 주죠. 경영인이 이렇게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죠. 이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재무 보고라고 한다고 했었고, 이 재무 보고의 수단으로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 수요자는 무수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 달라요. 아까 제가 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어디를 잠깐 와보시냐면 14페이지 와보세요. 그림 1-1을 보시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 다 다른 정보를 다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러면 재무제표가 이 수요자별로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져야 돼요. 정보의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니까 당연히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회계 정보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빼고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재무제표가 각각 그 전용으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격리 직원이 그 다음부터 회사에 안 나와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할 수도 없고요. 제공할 필요도 없고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 수많은 수요 이용자라 하더라도, 정보 이용자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아이, 몇 개는 겹치겠죠. 굵직굵직한 것들은 겹칠 거 아니겠어요. 결국 뭐예요? 아무리 정보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자산 상태가 괜찮냐, 빚이 너무 많은 건 아니냐, 이런 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파생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게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만 제공한다 그래서 걔를 일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목적, 공통적인 회계 정보만 제공하는 걸 우리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죠. 걔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재무제표도 이제 우리 앞으로 뭘로 불러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라고요. 오케이?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 원칙이 필요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금융위원회가 회계 규제를 만든다고. 이제 그걸 회계 원칙이라 그러는데,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그 회계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 그래요. 얘를 영어로 GAAP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경영진이 있다 그랬죠. 경영진이 이제 그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영진의 자율적인 의사에만 맡기면 뭐 시장 실패 현상, 정보 불균형,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금융위원회가 회계 규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금융위원회가 회계 규제를 만들 때 근거법이 필요하다고요. 금융위원회가 막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근거법이 필요한데, 그 근거법이 뭐냐면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감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 규제, 회계 원칙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 원칙을 만들 권한이 있는데, 이 회계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금융위원회에게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게. 이 금융위원회가 회계 원칙을 만드는데 어떤 한 기관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증권선물위원회예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제정할 수 있게. 그런데 이 외감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제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이 회계원칙이라는 그 회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 실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실무는 다른 데서 해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 실무를 어디다가 위탁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냐면 외감법 시행령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다가 재정 실무를 맡기도록 하고 있어요. 얘가 재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계 원칙을 만들어요. 회계 원칙, 회계 처리 기준 뭐 똑같은 거예요. 회계 처리 원칙 똑같은 거예요. 그냥 회계 원칙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이 회계 원칙을 가지고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경영진이 만드는 거죠. 경영진이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외감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계 원칙은 이 재무제표의 준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이 경영진들이 이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영진한테 그 검사를 맡길 수는 없어요. 이걸 작성한 사람한테 검사를 맡기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했다 그러지. 그래서 제3자가 필요한데,
그 제3자가 누구냐면 공인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가 이 재무제표가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 감사한다고요. 얘를 외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회계사들이 하는 회계 감사, 이게 외부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감사의 근거 법이 뭐예요? 외감법. 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1-6이에요. 1-6 그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20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 자,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치사하게 되면 낼 수 있어요. 자, 회계원칙의 재정실무는 금융위원회에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자, 회계원칙의 재정권한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원칙을 만든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다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21페이지 와보시면, 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뭔지,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 배경, 이런 게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심심하면. 자, 22페이지에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 있죠. 네, 재무상태표를 이제 자세히 좀 보죠, 이제.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를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자산 있고요. 오른쪽 23페이지에 부채 양가로 1번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 자본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을 보고하는 것이 재무상태표다. 그리고 특정 시점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량의 개념, 저량의 개념이다 말씀드렸고, 자산 그쪽을 먼저 보죠. 22페이지. 자산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는 중요해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에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해야 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원이어야 돼요.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경제적 자원이 우리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자산의 정의예요. 자,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자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형체가 딱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국 회계에서 여기 회계원리도 있나? 회계원리 있나? 회계원리에도 있지만 무형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다고요. 무형 자산은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적 자산을 이제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는 말 그대로 형체가 없지만 자산으로 우리가 봐요. 특허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이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형체가 자산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법률적 권리도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법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권리도 자산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다 읽으실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게 좀 중요하죠.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라는 관련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산을 살 거예요. 미래에.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입할 계획만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그 구입할 그 자산이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나? 없어요.
그 미래에 발생할 것 같은 사건으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벤츠를 살 거예요. 그럼 벤츠가 내 건가요? 나는 언젠가 테슬라의 대주주가 될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내 회사인가요? 그렇게 테슬라가 자기 회사라고 주장하면 저기 정신병원에서 데려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산을 살려면,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벤츠를 하나 사면 그냥 벤츠 매장에 가서 키 주세요 한 다음에 벤츠를 운전해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막 따라오죠. 잡으러. 돈을 내야 된다고요. 지출이 항상 수반된다고요. 자산을 얻으려면. 그러면 언제나 지출이 수반되면, 지출이 수반되기만 하면 다 자산인가? 혹은 지출의 수반이 없으면 자산이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나에게 차를 한 대 사주시면 나는 어머니께 사랑하는 마음만 드렸잖아요. 어머니께 돈을 안 드리죠. 그 돈보다도 가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아무런 지출이 없어도 그 벤츠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반드시 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은. 자, 오른쪽에 와보시면 부채 있죠. 부채. 그 부채의 첫 번째 줄, 걔도 외우셔야 돼요. 부채의 정의. 얘도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거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다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의무라는 말도 중요해요.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얘는 자산의 경우와 반대로 경제적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현재 의무가 있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끝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글씨만 보세요. 자,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의무라고 하는 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회계에서 걔를 의무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세상이 두 쪽 나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의무죠. 그런데 나와 그 친구가 절친이라서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면 걔는 의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을 때 걔를 의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일정 시점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 그리고 단순한 약정은 현재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뭘 예로 들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그 정수기 아줌마가 집에 찾아왔어요. 물을 좀 깨끗한 걸 먹어보라고 정수기 아줌마가 찾아왔죠. 그래서 막 정수기에서 물도 떠주고 막 그래요. 물도 한번 먹여보고 그러면서 막 물맛이 좋죠? 이러면서 막 꼬셔요. 정수기를 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의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줌마가 일단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산다고 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부채냐고요. 그걸 반드시 정수기를 사야 되냐고요.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부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현재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나 다 과거 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밑에 양가로 한번 자본 보시면 얘는 진짜 중요해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정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얘기한다. 자본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보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본은 직접 측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본은 절대로 직접 측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좀 있긴 해요. 사실 중국회계 가보면 자본을 직접 측정하는 한 두세 가지 사례를 볼 텐데 이제 그것만 너무 예외적인 거다 하고 외우시면 되고요. 기본 원칙으로는 자본은 절대로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은 절대로 측정할 수 없고 언제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액으로만 계산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자, 24페이지 와보시면 회계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 등식.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벤츠를 살려면 벤츠라는 자동차, 이 자산을 살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쵸? 돈이 없어요. 벤츠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이 돈을 주던가 돈을 벌어서 사든가 아니면 우리에겐 마이너스 통장이 있죠. 그렇게 한도가 안 나오나? 어찌됐든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자산을 취득하기, 자동차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빚이죠. 빚. 대출금, 차입금, 그렇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투자를 받아서 살 수도 있어요. 투자를 받으면 걔를 자본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혹은 차입도 받고 투자도 받고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때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걸 자산이라고 부르고 이 대출금 돈 빌려온 거를 부채라고 부르고 투자 받은 걸 자본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자산을 얻기 위해서 자, 부채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자본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요게 회계 등식이에요. 자산은 언제나 부채와 자본의 합이랑 똑같다고요. 요게 회계 등식이에요. 요게 회계 등식이고 여기서 부채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자본 등식이에요. 얘가 회계 등식이고 야, 회계 등식? 아이, 재무 상태표 등식. 얘를 자본 등식이라고 한다고요. 이 둘을 합쳐서 회계 등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재무 상태표 어떻게 작성했어요? 재무 상태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여기다가 회사 이름 적어주고 재무 상태표는 저량의 개념이니까 어떤 특정 시점만 이렇게 딱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자산을 적었고 이쪽에다가 부채를 적었고 그리고 자본도 이렇게 적었다고요. 왜 자산을 이쪽에 적나? 회계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 요래서 그래요. 왼쪽에 있잖아요. 이 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적은 거예요. 별뜻 없어요. 부채, 자본이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적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본이랑 부채랑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얘 자본의 정의죠.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자본은 절대로 직접 측정할 수 없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만 계산된다. 그것이 자본이다. 이 자본 등식이 그냥 자본의 정의라고요. 에? 여기 회계 등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각 상황들이 모두 독립적이라고 할 때 동그라미 1, 2, 3번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너무 유치한 문제니까 저는 그냥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상황 A만 해보세요. 자, 이거 재무상태표 등식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자산은 부채와 자, 자본의 합이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금액만 갖다 적으면 되죠. 상황 A에서 자산이 얼마래요? 4,000원. 부채를 모르겠다 그러죠? 얘 1번. 자본이 얼마래요? 2,000원. 그럼 이거 풀 수 있죠? 이걸 못 풀진 않겠죠. 여기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도 해보세요. 너무 저급한 문제라서. 자, 잠시 쉬었다가 재무상태표부터 해보죠.